또다시 중국 수입품의 절반에 해당하는 2천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이성을 잃은 행동이라며 비난하고 WTO 추가 제소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지난달 신규 취업자 수가 10만 6천 명으로 5달 연속 10만 명 안팎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경까지 편성해 일자리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받기가 까다로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무사가 세월호를 인양하는 대신 실종자들을 수장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대통령이 감성적인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등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의 여론 대책에 관련된 제안과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가 입수한 문건 내용을 단독 보도합니다. 잇따라 폭로된 성희롱성 행사와 갑질 의혹에 대해 아시아나 박상구 회장이 직원들에게 사과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직원 급여와 처우 개선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사내에서는 퇴진 요구 회피용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기초단체들이 재정이 열악한데도 단체장 관사를 유지하며 많은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선 시대의 유물인 관사제도 이제 바뀌어야 할 때가 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의 절반, 약 2천억 달러치에 대해서 10%의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워싱턴 전종철 특파원입니다. 미 무역 대표부는 중국산 수입품 6천여 개 품목에 대해 10% 추가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지난 6일부터 중국산 800여 개 품목에 25% 고율 관세를 매겨왔는데 중국이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자 재보복 방침을 천명한 겁니다. 이로써 미국의 고관세 대상이 된 중국 제품은 2,500억 달러, 우리 돈 280조 원 규모로 확대됐습니다. 중국 대미 수출액의 50%에 달합니다. 특히 이번 2차 추가 관세 품목에는 중국의 첨단 제조 분야 제품뿐 아니라 가전과 의류, 가구 등 일상생활 소비재가 광범위하게 포함됐습니다. 미국 소비자 생산자 협회는 생필품 가격 인상을 우려하며 미국 가게가 벌을 받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Well, I think that's a big myth in terms of the stance of the administration right now is that you can actually win these types of negotiations.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더 나아가 사실상 모든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매길 준비까지 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I'm not saying there won't be a little pain, so we might lose a little bit of it, but we're going to have a much stronger country when we're finished. 미국은 관세를 부과할 최종 목록을 확정하기 위해 공청회 등 2달 동안의 의견 수렴을 거칩니다. 전면적 무역 전쟁으로 치닫는 세계 양강이 극적으로 타협할 여지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전종철입니다.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조치에 중국 정부는 당황하고 있습니다. 일단 맞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엄포는 놨지만은 마땅한 대책을 찾지 못해서 고민하는 분위기입니다. 베이징 강민수 특파원입니다. 중국 정부는 거친 표현을 써가며 반발했습니다. 상무부 대변인의 담화에는 이성을 잃은 행동이다,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는 표현이 담겼습니다. WTO에 즉각 제소하는 한편 공언했던 맞대응에도 나설 태세입니다. 美方的行为是典型的贸易霸凌主义，中方必将会做出必要的反制。 하지만 준비되어 있다는 대응 조치는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 예상보다 더 빨리, 더 큰 규모로 반격을 하자 당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의 이번 조치가 중국이 한 해 미국에서 수입하는 제품 전체 규모를 훨씬 넘어서는 만큼 똑같은 규모, 똑같은 강도로 대응하겠다던 원칙도 지키기 힘들게 됐습니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을 겨냥한 추가 보복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동원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비판하며 우군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는데 특히 유럽산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는 등 유럽연합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自由贸易对两国对世界经济复苏进程都是有着有力的推动作用的. 하지만 중국의 증시와 외환 시장은 크게 출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겉으로는 일전불사를 외치고 있지만 사태 장기화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물밑 대화에도 기대를 거는 분위기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시킨 미국발 관세 전쟁에 미국 내부에서도 반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 제조업체들은 고율 관세에 따른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공장을 해외로 옮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김철우 특파원입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BMW 자동차 공장입니다. 직원 수 만여 명, 지난해만 이곳에서 생산된 차량 8만 대가 중국으로 수출됐습니다. 그런데 BMW가 이곳의 생산 규모를 줄이고 설비를 해외로 옮길 것이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신 중국 공장의 생산량을 내년까지 연간 52만 대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중국의 40% 관세 부과로 차량 가격이 올라가 BMW의 중국 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BMW는 증가하는 관세를 완전히 흡수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전기차 회사 테슬라도 연간 50만 대 생산 능력을 갖춘 공장을 중국 상하이에 짓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상하이 공장은 테슬라가 외국에 짓는 공장 가운데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오토바이 제조회사 할리 데이비스는 지난달 유럽연합의 보복 관세를 피해 위스콘신주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You will see more companies doing that. It may not be on a massive scale, but certain product lines, certain products that they might sell. But I think you'll see many more U.S. companies doing that.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관세 전쟁에 나섰던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조업체들의 잇따른 미국 이탈 소식은 향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네, 그러면 미중 간 무역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또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 박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네. 그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조치가 생각보다 강력한데요. 네. 이렇게까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네, 우선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돈을 못 벌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네.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가 무려 400조 원이나 되는데요. 그리고 미국은 중국이 미국 기업들의 첨단 기술들을 자꾸 이제 베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돈은 못 버는데 기술은 유출이 되고 있고 화가 많이 날 겁니다. 또 세계 무대에서 정치력, 경제력이 커가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을 거고요.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의 중간 선거용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냐 하는 게 이제 가장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현재로선 세계가 트럼프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쉽게 끝내지는 않을 텐데요. 네. 실제 관세 부과는 8월 말부터 된다고는 하지만 그때까지는 어찌됐든 협상하는 모양새를 갖출 거고요. 11월 미국 중간선거 때까지는 이 갈등의 양상을 그대로 갖고 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가장 큰 관심은 이 치킨 게임이 언제 마무리될 거냐는 건데 현재로선 미국이 다소 우위에 있지 않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가 썩 좋지 않은 상태라서 네. 막대한 출혈을 감수하기에는 중국도 부담스럽지 않겠냐 이런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가장 걱정이 되는 건 이제 우리 경제, 우리 수출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하는 건데요. 어떻습니까? 네, IMF가 전망을 했는데요. 이번 무역 전쟁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한국은 0.5%포인트 하락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우리 수출에서 중국의 의존도가 크기 때문입니다. 4분의 1이 넘는 수준인데 또 중국에 수출하는 제품의 70% 이상이 우리가 수출하는 중간재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국이 한국 기업으로부터 부품을 수입을 해서 완제품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이걸 미국에 수출하는 구조인데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 우리 수출의 타격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수출 품목이 어느 정도 피해를 볼지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지난번 500억 달러 규모 품목 발표를 지난 6일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국산의 중간재가 포함된 품목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다소 안심하게 됐는데요. 오늘 발표된 품목들은 2천억 달러 규모, 무려 4배 규모지 않습니까? 미국이 중국에 통보한 품목 가운데 우리 중간재가 들어간 품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정확한 품목을 파악하는 일이 우선일 것 같고요. 또 수출 경로라든지 또 파급 효과 같은 것도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내일 범정부 차원의 민간 합동 점검 회의를 여는데요. 이 자리에서 여러 우려 사항들에 대해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원기 기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달 신규 취업자 수가 10만 6천 명으로 5달 연속 10만 명 안팎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상반기 평균을 내봤더니 14만 2천 명으로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가 컸던 2009년 하반기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특히 제조업과 교육 서비스업에서 감소가 두드러졌는데요. 이렇게 고용 부진이 이어지는 건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그리고 경기 부진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하반기에도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고용난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추경을 편성해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데요. 어디에, 어떻게, 또 얼마나 잘 쓰이고 있는 걸까요? 임세음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영세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도입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올해 2조 9천억 원 규모입니다. 정작 사업주들은 복잡한 서류를 갖춰야 해 돈을 받기까지는 한 달이 넘게 걸리고 건너뛰는 달도 있다고 불만입니다. 왜 안 나오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초단시간 근무자들 실제 근무를 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할 방법이 이제 느린 거죠. 지난주까지 지출된 일자리 안정자금은 8,200억 원. 반년이 지났지만 책정된 예산의 30%도 쓰질 못했습니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청년 일자리 추경에는 채용 청년 1명당 연간 900만 원을 기업에 주는 예산이 1,500억 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에야 지원 조건을 느슨하게 바꿔 신청자가 늘었지만 혜택을 보는 사람은 아직 14,000명에 불과합니다. 정부 목표 9만 명에 한참 부족하고 예산 집행률만 따져보면 6.4%에 불과합니다.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싸게 빌려주는 사업은 지난달에야 시작됐습니다. 추가적인 자금 지원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은 기업에 대한 보조금적 성격이 강하고요. 이를 통해서 추가적인 고용 창출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추경 집행을 서두르고 있지만 실제 정책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임세웅입니다. 이번에는 KBS가 단독 입수한 국군 기무사령부의 문건 내용 보도해드립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가 유족을 사찰하고 실종자 구조 활동도 서둘러 끝내는 방안을 세웠다고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세월호 선체 인양에 대한 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희생자들을 수장시키는 방안을 청와대에 제안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황현택 기자입니다. 세월호 실종자 수색이 답보 상태에 빠진 2014년 6월 3일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입니다. 세월호 선체가 인양되면 정부에 대한 비난이 증가할 걸 우려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탑승자와 인양 후 실제 탑승자 수가 다를 수 있다. 또 침몰 이후 희생자가 상당 기간 생존했다는 흔적이 발견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인양 반대 여론을 키우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도 거론됩니다. 실종자 가족들에게 인양이 불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전문가 인터뷰와 기고를 통해 인양의 비현실성을 홍보한다는 겁니다. 인양 비용만 최소 2천억 원, 기간도 6개월 이상 길어질 거라는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6월 7일에는 BH, 즉 청와대의 해상추모공원 조성을 재현했다고 적시했습니다. 1941년 진주만 공습으로 침몰한 미 해군 전함 애리조나우 기념관을 예로 들었습니다. 시체를 바다에 흘려보내거나 가라앉히는 수장은 오랜 장례법 중 하나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기무사의 이런 주장은 고 김영한 민정수석이 남긴 비망록 내용과도 맥이 닿는 대목입니다. 시신 인양을 했을 경우에는 정부 책임과 부담으로 돌아온다라는 얘기를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 증인께서 했고 저는 그렇게 얘기한 일이 없습니다. 정권의 부담 덜기에 적극 나선 기무사의 이런 문건 작성은 엄연히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기무사는 또 세월호 참사 국면에 대통령의 감성적인 모습을 통해 이미지를 제고하는 방안을 문건으로 작성했습니다. 일부는 청와대에 보고돼 실제로 실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최강호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한 달 뒤 기무사는 대통령 이미지 제고 방안을 제안합니다. VIP, 즉 대통령의 사과와 위로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하락한다면서 대국민 담화에 감성적인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이 보고 닷새 뒤 박근혜 대통령은 눈물을 흘리며 담화를 발표합니다. 고 이강욱님의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무사 제안을 누가 받아 어떤 식으로 반영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희생자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라는 기무사 제안과 실제 담화는 큰 차이가 없이 이뤄졌습니다. 생을 마감한 고 박지영, 김기호, 정한선님과 양대홍 사무장님. 기무사는 이후에도 자필로 쓴 위로 편지와 페이스북을 통한 소통 강화를 지속적으로 제안합니다. 생존자 가운데 고아가 된 5살 어린이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면 여성 대통령으로서 모성의 이미지를 제고할 것이라고도 보고했습니다. 군 방첩과 국군 보안 업무를 맡는 기무사 임무와 무관한 업무입니다. 정치 개입에 고리를 끊지 않으면 보안 방첩 부대로서의 본래 기능을 못합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개혁을 우리가 하자는 것이고, 기무사의 세월호 관련 보고는 2014년 4월부터 10월까지 156차례 이뤄졌습니다. 이 내용도 특별수사단의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강호입니다. 탄핵 정국에서 기무사가 계엄을 검토한 문건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큰데요. 국방부가 군의 정치적 중립을 제도화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기무사에 대한 특별수사단장에는 비육군 출신을 주문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임명됐습니다. 보도에 박경호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기무사 문건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부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따른 특단의 조치입니다. 특별법에는 상관이나 지휘관 또는 청와대 등 상급기관이 요구하는 정치적 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 지시자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담깁니다. 정치 개입 지시를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을 주지 않고 신고할 경우 포상하는 규정도 법제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독립수사를 지휘할 수사단 단장으로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임명됐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 인력 편성과 구체적인 수사에 대해서 전권을 갖게 됩니다. 육군과 기무사 출신이 아닌 30명 안팎의 해군과 공군 검사들로 구성될 독립수사단은 다음 달 10일까지 계엄 검토 문건 작성 배경과 작성을 지시한 배후를 집중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송영무 국방장관이 지난 3월 기무사 계엄 문건을 보고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책임론이 확산되는 상황이지만 송 장관은 수사 중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이 여러 상황을 고려하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대답했습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 군 내 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충격적인 내용의 기무사 문건까지 공개되면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위해 군 수뇌부가 내일 민군 긴급회의를 여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기무사의 정치 중립을 위한 민간 자문기구 설치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헌정질서 위배 논란을 불러일으킨 기무사의 문건까지 공개되면서 군의 개혁 의지에 대한 회의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 국방부는 내일 긴급 민군 대책회의를 열고 자체 대응책 마련에 나섭니다. 내일 오후 열리는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에는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과 민간위원 6명 등 모두 12명이 참석합니다. 올 들어 처음 열리는 이 회의에선 기무사의 정치 중립을 위한 민간 차원의 자문기구 설치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내 성폭력 방지 대책과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등과 관련해 대응책도 논의됩니다. 위원회 심의사항에는 군인의 기본권 보장과 군인의 의무 등이 포함돼 있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과 관련해 구속력 있는 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긴급회의는 지난 4일 민간위원들의 요청에 따라 소집됐고 각 군 참모총장들도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내일 전원 참석한다는 방침입니다. 군 관계자는 이 위원회를 통해 잊을만 하면 터지는 성군기 사건 등 군내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광범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항공 사주 일가의 비리가 또 드러났습니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지난 98년 인하대학교에 편입학하는 과정에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조사장의 편입학과 졸업을 모두 취소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서병립 기자입니다. 조원태 사장이 20여 년 전 미국의 한 2년제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33학점. 누적 평점은 1.67로 낙제점인 F학점도 수두룩합니다. 사실상 제대로 수업을 안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한 학기는 아예 그냥 수업을 하나도 안 듣고 또 하나는 2과목 정도만 수업을 듣고 나머지는 다 또 뭐 F를 맞거나 뭐 저기를 해가지고요. 당시 인하대에 편입하려면 해당 대학 졸업 요건인 60학점 이상, 평점 2.0 이상이 돼야 했지만 이 기준에 턱없이 못 미쳤습니다. 모집 요강이 이미 나온 상황에서 조사장 편입을 앞두고 인하대는 내규를 급히 신설했습니다. 외국 대학 이수자에 대해 이수학기에 따라 자격을 주는 조항인데 조사장은 이 기준마저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교육부는 판단했습니다. 형평성 어긋나고 생각하고 좀 솔직히 다른 사람들은 다 열심히 해서 이렇게 왔는데 그분만 그런 특혜를 받았다는 것은 화가 좀 나. 교육부는 졸업에 필요한 취득학점도 20학점이나 미달해 학사 취득도 자격 미비라고 봤습니다. 인하대학교는 교육부 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는 한편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문제를 발견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사장님에 대한 임원 수임 취소나 사유가 취소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한 처사로 생각됩니다. 교육부는 함께 드러난 인하대 회계부정의 책임을 물어 조양우 이사장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정석인하학원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인하대학교는 한진그룹과 어떤 관계이길래 조사장의 부정 편입하기 가능했을까요? 교육부 감사 결과를 보면 인하대학교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의 돈벌이 수단에 불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계속해서 최영은 기자입니다. 환자와 방문객이 쉴 새 없이 지나다니는 인하대병원 1층의 이 점포는 얼마 전까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딸 조현민 씨가 싼 임대료로 10년 넘게 커피숍을 운영했던 곳입니다. 손님들 오시고 하면 지하로 내려가는 것보다 여기가 있어서 여기에서 응대하고 이랬거든요. 지하 1층의 근린생활시설 공사도 조 회장 부녀가 나란히 대표이사로 있던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맡았었습니다. 병원 주요 결제권의 60% 이상을 조양호 재단 이사장이 쥐고 있는 만큼 수익이 나는 사업은 회장 일가가 차지한 걸로 보입니다. 인하대를 운영하는 정석인하학원의 이사진도 마찬가지. 조 회장이 이사장에, 아들 조원태 사장은 이사로 있고 딸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전까지는 이름을 올렸었습니다. 인하대학교를 어떤 수익 모델로 생각하지 않았는가. 장사를 위한 도구, 이렇게 사익을 편취하기 위한 도구로. 한진 일가는 미국의 USC 대학과도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장학금과 연구기금을 잇따라 쾌척했고 선대 회장의 이름을 딴 교수직도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기부금을 바탕으로 조원태 사장과 조연아, 조현민 3남매가 모두 USC에 적을 뒀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교육부의 조치로 조원태 사장의 학사 학위가 취소돼 고졸이 된다면 USC에서 받은 석사 학위도 취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 이번에는 아시아나항공 소식입니다. 박삼구 회장 퇴진 요구가 빗발치자 박 회장이 부랴부랴 수습책을 내놨습니다. 전 직원에게 사과하고 직원들 처우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은 박 회장 퇴진 요구를 무마해보려는 꼼수일 뿐이라며 싸늘한 반응입니다.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삼구 회장에 대한 미투 폭로가 처음 불거진 건 지난 2월입니다. 박 회장은 곧바로 사과문을 올렸고 그렇게 수습되는 듯 했습니다. KBS가 이 영상을 전하자 숨죽였던 피해 제보가 본물을 이뤘습니다. 여론은 극도로 악화됐습니다. 보도 이후 박 회장은 여러 임원들과 수습 방안을 논의하며 직원들에게 사과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각종 의혹이 직원들의 제보에서 나오고 있어서 내부 수습이 급선무라고 판단한 겁니다. 박 회장은 종합적인 수습책을 마련할 TF 구성도 지시했습니다. 직원들의 불만이 집중된 급여와 성과급 등 처우 개선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상구 회장만 경영에서 손을 띄고 법정 관리 들어가면 왜 우리는 성과급이 나오는데 박상구 회장 도로 찾아오니까
완전히 이게 됩니까? 아시아나 내부 여러 노조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박 회장 퇴진 없는 다른 수습책은 꼼수라는 겁니다. 결국 지금 현재 벌어져 있는 상황에 대한 책임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이야기로 들리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검찰은 박 회장에 대한 배임과 성희롱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사 문제. 어제는 광역단체장들의 관사 운영 실태를 전해드렸고 오늘은 기초단체를 살펴봅니다. 관사를 두고 있는 기초단체는 전국적으로 15곳인데요. 대부분이 열악한 재정 상황 속에서도 각종 관사 유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빗속에서 하천 정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작업 현장 바로 앞 철원군수 관사가 있습니다. 정비 구간이 270m인데 관사 주변입니다. 저희가 맡은 구간은 저서부터 저기 밑에까지 있잖아요. 저 밑에 장비 세워져. 관사 바로 아래 최근 보행자 다리가 새로 설치됐습니다. 8억 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50m 거리에 원래 다리가 있습니다. 인도교를 거쳐서 전통시장이랑 연결될 수 있게끔 저희가 그걸 조성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간 돈은 모두 25억 원. 철원군 재정자립도는 10% 조금 넘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사업을 하더라도 관사 주변으로 해서 연결되는 거라면 아무리 옳은 사업이라도 오해 사유 소지는 분명히 있겠다. 1000제곱미터 면적의 널따란 정원에 둘러싸인 단독주택. 바로 강진군수 관사입니다. 10여 년 전 건축 비용만 1억 7천만 원, 지난해 관리비 600만 원도 강진군이 냈습니다. 전남 한평군수 관사는 군청 부지 안에 있습니다. 신임군수가 최근 입주를 마쳤습니다. 역시 관리비 670만 원은 한평군이 지불했습니다. 유지 관리 비용도 결과적으로 세금이죠. 세금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거죠. 충주시는 지난해 말 2억 4천만 원을 들여 아파트 관사를 새로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충주시 부채는 290억 원. 시장은 관사 유지비를 일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481만 6천 원. 이게 납부를 해신 거죠. 예. 관리비 그런 건 따로 내시는 거예요. 관사를 두고 있는 전국의 기초단체는 15곳, 11곳의 재정자립도가 20%에 못 미칩니다. 일부 지자체들은 이제서야 용도 변경이나 관사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지역 자치단체장들의 관사 문제 직접 취재한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세영 기자, 우선 단체장들이 당선이 되고 관사에 입주를 하고 나면 본인들이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집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걸 그냥 비워두나요? 아니면 임대를 주나요? 취재팀도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해서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단체장 2명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먼저 고급 한옥 관사로 입주한 이철우 경북도지사입니다. 이 서울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았는데 관사에 들어가면서 최근 임대를 줬습니다. 보증금 1억 원에 월세가 350만 원씩입니다. 이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을 한번 볼까요? 광주 광산구 아파트에 전세로 살았는데 시장이 된 뒤에는 서구의 아파트를 관사로 임대했습니다. 전세가 3억 1천만 원인 아파트였습니다. 네, 그럼 관사에 입주하면서 주거비 부담이 일단 사라지고요. 생활비도 상당 부분 절약이 되고 그러면서 본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집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도 있단 말이죠. 양쪽에서 이래저래 얻는 수익이 상당한데 이런 수익에 대한 규정은 없나요?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어디를 봐도 규정을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사를 들어가는 게 단체장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득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관사 설치도 10억 원이나 20억 원 미만이면 사실상 단체장 마음대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 가스나 전기, 수도 등 운영비는 지자체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운영비를 지자체 예산에서 충당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관사라는 게 과거의 관선 시대에는 필요에 의해서 사용이 됐던 건데 민선으로 바뀐 지가 언제입니까? 벌써 민선 7기인데 이제는 좀 정말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전국 단체장에 대한 선거가 처음 실시된 게 1995년입니다. 그 전에는 모두 관선이었죠. 이 중앙에서 임명을 하면 잠깐 내려와서 머물다가 다시 돌아가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지 벌써 23년이 흘렀습니다. 이 유럽을 보면요. 지방자치제도가 굉장히 오래돼서 이런 관사가 사실상 없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 관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운영비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개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관사를 주민 품에 돌려주는 게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세영 기자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불법 사찰 의혹이 또 불거졌습니다. 상고법원 도입에 우호적이거나 또는 비판적인 현직 국회의원들 동향까지 일일이 파악해서 이들을 활용하거나 견제하려고 했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2014년 상고법원에 대해 반대하며 대법원과 대립각을 세우던 민변. 민변은 그해 당시 국회의원들과 2차례 모임을 갖고 상고법원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가 이 모임의 참석자와 발언 내용에 대해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당시 행정처가 작성한 민변 대응 전략 문건에는 민변 집행부가 우윤근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에서 가진 간담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됐습니다. 참석자는 민변 집행부 외에 전해철 법사위 간사가 참석했고 모임 참석자의 발언 내용이 문건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모임까지 정보를 수집한 겁니다. 개인 간에 대화한 내용을 대법원이 사찰해서 대법원장에 보고됐다는 것은 거의 충격적이죠. 같은 해 열렸던 민변 출신 국회의원들과의 조참 모임 정보도 수집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최원식, 문병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상고법원에 찬성했다며 이 두 의원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 공청회에 참석해 상고법원 반대 의견을 낸 이재화 당시 민변 사법위원장에겐 행정처 간부가 직접 전화해 회유를 시도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다 해도 좋은데 상고법원 도입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야기는 하지 말아달라고. 법원 행정처는 또 블랙리스트라는 제목 아래 민변 변호사 7명의 이름을 적은 문건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검찰은 민변 사찰 의혹과 관련해 오늘 송상교 사무총장 등 민변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드루킹 특검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금융계좌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김 지사와 노 의원이 드루킹 일당과 부정한 돈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화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금융계좌 거래 내역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드루킹 김동원 씨 측과 돈 거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 공진화 모임 200여 명은 2016년 11월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지사에게 후원금 2,700만 원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특검팀은 또 다른 경공모 자금이 김 지사 측으로 흘러갔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치의 검증 거래가 없었습니다. 2016년에 법정 후원금이 일부 입금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지사님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런 소식을 접했고요. 특검팀은 노 의원과 관련해선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드루킹 측이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제공하려 했다는 의혹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특히 2016년 경찰 수사가 진행될 당시 경공모 계좌에 4천여만 원이 입금되는데 이 돈의 흐름을 집중 추적 중입니다. 돈을 주고받고는 할 관계도 아니고 사실무근이다. 이런 게 공식 입장이에요. 특검팀은 이와 함께 누름나무 출판사 빈사무실에서 어제 확보한 휴대전화 21대와 유심카드 53개에 대해서도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오늘 저녁 전남 무안에서 필리핀 세부로 가려던 팬퍼시픽 항공 여객기가 출발이 지연돼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 항공사가 갑자기 국내로 들어오는 항공기 운항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인데요. 어찌된 일인지 김나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저녁 전남 무안공항 7시에 팬퍼시픽 여객기를 타고 필리핀 세부로 갈 예정이었던 승객 23명이 하염없이 대기 중입니다. 탑승 직전 팬퍼시픽의 귀국 항공편이 없을 거라는 통보를 받으면서 승객들 사이에 일대 혼란이 빚어진 겁니다. 갈 수는 있다. 근데 오는 게 문제다. 세부 가 있는 사람들도 못 나오고 있다는데 이제 가가지고 저희가 못 나오면 어떡해요. 문제는 팬퍼시픽 항공사가 한국행 운항을 모레부터 중단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팬퍼시픽을 타고 한국을 떠났는데 운항이 중단되면 왕복 티켓을 끄는 여행객들은 돌아오는 비행기를 다시 알아봐야 할 처지가 된 겁니다. 팬퍼시픽 측은 보라카이 선 폐쇄로 운항 구간이 대폭 줄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단체 여행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하나투어와 모두투어에 10억 원씩의 사전 계약금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통보에 여행사들은 대체편을 알아보느라 바빠졌습니다. 팬퍼시픽 항공으로 세부 가시려고 했던 여행객들 같은 경우 다른 항공사들로 지금 현재 작업 중에 있어요. 국토부는 관련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항 중단 등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해 들은 바가 없다며 팬퍼시픽이 실제로 운항을 중단할 경우 일시 사업 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라도 나면은 과실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몰라서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앞으로는 쌍방 과실을 줄이고 가해자에게 100% 과실 책임을 묻는 사고 유형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1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 오른쪽 직진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던 이삿짐 센터 차량이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던 뒷차가 추월을 시도하다 부딪히거나 차로 변경이 금지된 실선 구간에서 끼어들다 난 사고. 지금까지 보험사들은 모두 피해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왔습니다. 주행 중에 사고는 10대량이 없다, 무조건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해서 이제 그 부분에 제가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처럼 피해자가 예측할 수 없는 5개 사고 유형을 100% 가해자 잘못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쌍방 과실로 인정되면 피해자의 보험료도 할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 4년간 관련 민원은 8배 정도 늘었습니다. 또 이렇게 자전거 전용 도로처럼 새로 생긴 시설이나 교통환경 변화에 맞춰 과실 비율 인정에 대한 기준도 마련합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난 사고는 자동차가 100%, 회전 교차로에서 난 사고는 진입 차량이 80%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또 기하는 부분이 있으며 또 한편으로 과실 비율에 대한 어떤 민원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 출범할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9살짜리 초등학생이 몰래 엄마 승용차를 몰고 나갔다가 차량 10대를 들이받았습니다. 평소 컴퓨터로 자동차 경주 게임을 즐겨 하던 대로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어린 자녀들 보는 앞에서 아무렇게나 자동차 열쇠 던져놓는 것도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박병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청 지하 주차장에 들어선 승용차가 세워져 있던 차를 들이받습니다. 운전자가 당황한 듯 후진하더니 이번엔 반대편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놀란 직원이 나와 내리라고 소리치지만 그대로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초등학교 3학년 9살 A군. 등교 시간이던 오전 8시 10분쯤 집 거실에 놓인 어머니 승용차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차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를 빠져나온 A군은 인근 구청 주차장에 들렀다 집으로 돌아온 뒤 다시 차를 몰고 나가는 등 50분 동안 7km를 주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청 주차장과 아파트 주차장에 있던 차량 10대를 들이받았습니다. 부서진 차량엔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았고 A군도 무사했습니다. A군이 차를 몰았던 도로입니다. 왕복 8차선에 통행량도 적지 않은 곳인데 다행히 도로를 운전할 때는 사고를 내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평소 하던 자동차 경주 게임을 따라 운전대를 잡았고 어머니와 자주 다니던 도로를 달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신호에 걸렸을 때는 정지도 하고 또 좌회전이나 우회전할 때는 요즘 깜빡이도 넣고 또 비가 오니까 와이퍼도 작동하고.
앞서 지난 4일 제주에서도 11살 초등학생의 차를 몰아 행인 1명이 다치는 등 이주세 초등생 운전사고가 3차례나 났습니다. 대형 사고와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자의 지도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오늘 부산의 도시고속도로에서 싱크홀이라 불리는 땅꺼짐 현상이 발생해 교통이 통제되면서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아직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지형적인 영향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구멍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편도 2차선 도로 한가운데 커다란 구멍이 뚫렸습니다. 도로 아래 흙이 텅 비었고 두꺼운 아스팔트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땅이 꺼진 싱크홀의 지름이 3.5m, 깊이는 4m에 이릅니다. 자칫 싱크홀로 인한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지만 도로 치마를 발견한 운전자의 신고로 사고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차량 통행이 통제된 뒤 집안이 완전히 내려앉은 겁니다. 부산시가 임시 복구하는 5시간 동안 도심 도로가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문제는 땅꺼짐 현상의 원인이 주로 낡은 상하수 관로인데 이 도로에는 지하 시설물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부산시가 진행하고 있는 싱크홀 조사 구간에도 빠져 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이때까지는 뭐 그런 적은 없고 지하 통로 박스라고 현장에 있는데 번영로 밑에 있는데 거기는 저희가 점검을 다 하기 때문에. 도로를 따라 흐르는 수영강과 인근 지형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하 관로가 지나가는 현 상황도 아니고 자연적으로 오래전에 쌓은 제방에서 하천 수영강 쪽으로 물이 흘러 들어가면서 오래전부터 장기간에 걸쳐서 형성된 구멍 때문에 지금 발생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시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도시고속도로 40km 전 구간을 대상으로 집안 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등 11명이 모레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북한 나진 선봉 지역을 방문합니다. 송 위원장 일행은 나진에서 러시아가 주최하는 남북러 국제 세미나에 참석한 뒤 과거 러시아 하산 지역과 철도를 연결해 석탄 등을 운반하는 나진 하산 프로젝트가 추진됐던 나진항 현장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내년 최저임금 수준 심의 기한을 사흘 남기고 경영계가 불참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9명이 전원 불참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면서 피해액이 하루 평균 6억 7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5만 13건으로 한 해 전보다 9%가량 늘었고 피해액은 2,431억 원으로 26.4% 증가해 건당 피해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이 6.13 지방선거 이후 당 쇄신 과정의 하나로 오늘 서울 여의도에 있던 중앙당사를 영등포구에 있는 한 건물로 옮기고 현판식을 열었습니다. 지방선거 참패 직후 사퇴한 홍준표 전 대표는 오늘 미국으로 출국해 로스앤젤레스에서 2-3달가량 머물며 자서전을 집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굴에 갇혀있다 17일 만에 전원이 무사히 생還한 태국 유소년 축구팀 소식에 이들의 구조를 숨죽여 지켜봤던 전 세계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조대원들에 대한 감사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방콕 유석조 특파원입니다. 소년들이 다 구조되기까지 동굴 안에 남아있던 축구팀 코치가 마지막으로 구조되는 순간 구조 작업에 참여했던 자원봉사자들이 일제히 환호하며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구조 임무를 완수하고 동굴에서 나오는 잠수 대원들에게도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พวกเราดีใจมีความสุขมากที่หมู13ตัวออกมาแล้ววันนี้เราแจกแอปเปิ้ลแจกทุกอย่างอาหารน้ำทุกอย่างเลยค่ะ 매일 무사 귀환을 위한 기도회가 열렸던 축구팀 소년들의 학교에서도 친구들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태국의 예술가들과 네티즌들은 기적을 만들어낸 구조대에 찬사를 보내며 만화와 그림으로 감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영화 제작사는 소년들의 생환 이야기를 영화로 제작하기 위해
현지 답사에 들어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국가의 역할을 봤다며 축하 메시지를 전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메이 영국 총리 등 해외 정상들의 축하도 이어졌습니다. 실종에서 생존 확인 그리고 전원 구조에 이르기까지 드라마와 같았던 17일간의 동굴소년 이야기는 결국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유석조입니다.